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려고 했지만 아주 가치 있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양대학교 비즈니스 인포메틱스학과 차경준 학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4, 5년 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빅데이터 수집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것들을 기업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고 또 이들이 살아온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배송지를 추적해보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환경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 보고 있는데 네. 무작정 이렇게 모으기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잘 안 만들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작정 쌓다 보니까 쓰레기도 같이 옵니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뭔가의 가치를 내면 그것도 가비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 가비지를 없애기 위해서, 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쌓지 말고 네. 우리가 주고 싶은 고객의 가치, 우리가 주고 싶은 고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그거에 맞게 우리가 목적성 있는 데이터를 잘 수집해보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들어서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즉 빅데이터에서 자꾸 시작하면 네.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캐다 보면 뭔가의 인사이트가 나오고 뭔가의 가치가 나올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기업에서 쌓고 있는 데이터가 그냥 막 데이터 엔지니어 관점에서 막 쌓았기 때문에 별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도 저도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맥주 회사 광고 관련한 프로젝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의뢰해서 수집해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30대 엄마들이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30대는 맥주를 좋아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좀 뻔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경험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꾸 빅에 중점적으로만 네. 분석을 합니다. 네. 즉 저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으면 큰 섹터만 분석하는 건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네.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볼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고객군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이 양극단에 있는 고객군은 아직 작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섹터들이 보이고요. 그 고객들은 굉장히 특이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네. 그 다양성에 기반해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고 그리고 개인화된 고객 경험들을 설계하면 경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빅데이터를 큰 사이즈만 집중해서 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클라우드에 쌓고 있는 비용 대비 네. 큰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거든요, 교수님을. 그 빅데이터, 뭐 챗GPT, AI 이러면 사실은 이과의 영역 같은데 교수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맥락에서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례를 들어서 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대에 있습니다. 네. 경영대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학과인데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와 데이터의 기술을 학생들한테 60%, 70%를 가르치고 나머지 30% 정도는
실제 이 AI가 얼마나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나 고객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네. 비즈니스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전제품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품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네. 기능을 잘 넣으면 그냥 잘 팔렸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전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디지털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큰 냉장고가 이 비싼 수도권 땅에 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마켓컬리에서 새벽마다 배송받아 먹으면 되고 네. 세탁기와 건조기도 빨래방도 있지만 요즘 런드리고 뭐 이런 세탁 특공대 네.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다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들에게 특별한 개인화된 경험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네. 가전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했던 프로젝트도 예를 들면 냉장고의 보관의 가치와 그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적 가치를 보고 사는 게 네. 아니라 푸드 스타일러의 가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 스타일러의 가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예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유 같은 것들도 좀 멸균 우유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가전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푸드 스타일러는 여러 개의 섹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엄마 같은 경우는 이유식을 하는데 최적화된 냉장고의 경험인 거예요. 다른 냉장고의 경우는 우리 아이에 딱 맞는 그런 이유식을 디자인해서 요리를 추천해 주질 않는데 딱 이 개월수에 맞는 요리가 추천이 되고 네. 그리고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 빼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배송이 돼서 함께 요리하는 경험까지 이유식하는 엄마들이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네. 서로 아이를 재우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 그런 문화적인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얘가 오래되었는지 네. 우리가 재료 같은 거 넣으면 언제 넣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명한 경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딱 맞는 이유식의 레시피를 그렇게 추천해주고 네.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의 연결로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고요.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런 가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엄마가 한번 이런 푸드 스타일러의 개인화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푸드 스타일러가 나와도 잘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춰져 있기 네. 때문이죠. 우리 아이가 이거 잘 안 먹던데 피드백을 계속 줬기 때문에 네. 이 AI는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 새로운 거 사면 또 우리 아이가 몇 개월인지 데이터도 연결해야 되고 네. 또 나의 성향을 계속 얘가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또 적응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런 우리 고객을 락인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런 새로운 데이터 기반한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전 영역에서 지금 그 개개인의 경험을 적용한 기술들이 이제 가전에 접목된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정보 수집 자체가 디지털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은 세대, 디지털에 좀 적합한 세대들에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험 설계는 네. 디지털 세대들한테 맞춰서 요즘 많이 고민들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근데 최근 들어 제가 만났던 가전 제조 회사들은 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 시간도요. 디지털 세대보다 더 평균 시간이 7시간 이상은 네. 더 많습니다. 정보를 얻는 거, 은행에 예전에 갔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갔었어야 됐던 네. 분들이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이거에 익숙해지면서 네. 더 디지털에 대한 경험들이 이분들한테도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섹터를 액티브 시니어 네.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 기반한 경험 설계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다양성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다양성들 중에서도 묶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그멘팅, 네. 타겟팅, 네. 포지셔닝, 네. ST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실 요즘 시대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과거의 세그멘팅 하는 방식은 우리 고객을 geographically, 네. demographically, 즉 사는 곳과 소득과 네. 나이 수준이 비슷하면 네. 다 비슷한 맥락과 페인이 네. 있을 거야라는 그 전제 조건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과연 40세 판교에 사는 워킹맘이 다 착용진과 똑같은 맥락과 잠재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일례를 들어드려 보면 더 현대 뭐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이런 데를 가는 엄마가 워킹맘이라고 해보면 네. 유치원에 아이를 드롭해주고 백화점에 학부모들과 친구들과 주중에 가는 네. 차경진의 소비력과 들리는 샵이 네. 과연 주말에 아이와 문화센터 갔다가 들리는 샵과 그다음에 이 여자분이 쓰는 네. 그런 소비력이 같지가 않거든요. 네. 전혀 다른 페르소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백화점들도 고객을 지오그래피컬리, 데모그래피컬리 소비력에 따라 세그멘팅을 하고 각각의 세그마다 똑같은 메시지와 쿠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상호작용을. 네. 이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트 메시지로 네. 인터랙션 하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개인화된 경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P 전략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을 정적인 존재로 네. 보지만 이제는 고객을 동적인 존재, 아침과 점심, 저녁과 이 사람의 역할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네. 다른 존재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네. 경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집단으로 봐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개개인별로 뭔가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매스 마케팅, 네. 즉 TV 중심, 네. 신문 중심 매스 마케팅을 네. 하다가 최근 들어 기업들을 다녀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팅 전략이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데요. 사실 거기서 지금 더 나아가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초개인화된 네. 경험으로 가자. 네. 그게 AI와 데이터로 가능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AI와 데이터, 그러니까 AI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나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클라우드 비용 때문에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전에 보면 와이파이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모든 가전에 보면 언제 가전을 켜고 끄는지 네.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네. 쌓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고객의 맥락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출근하는 맥락이구나, 퇴근하는 맥락이구나, 집에 도착했구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가정 간의 연결, 공간 간의 연결로 네. 경험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네. 온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네.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 네. 이제 이런 법들과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시대는 왔고 기술도 올라왔지만 네. 사실 우리의 인프라와 그 정책과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네.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사실 시도는 많이 해보고 네. 있어요. 외부 데이터랑 결합해서 이 고객을 360도로 이해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줘야지 네. 했는데 이 연결이 법 제도 때문에 네. 뭐 가명 정보 결합, 뭐 관련된 인증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네. 이 아파트 단지의 대략적인 사람들이 이때 출근하고 퇴근해 이 정도밖에 결합을 네. 못해요. 아. 그래서 이런 허들들을 넘지 못하면 네. 아직은 하이퍼 퍼서널라이제이션까지의 네. 경험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기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나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흐름들을 타고 가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고객 경험 디자인은
사실 기존의 CS랑은 좀 다르고요. 네. 커스터머 서비스, 즉 고객의 불만사항을 핸들링하는 거랑은 차원이 네.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객 경험 디자인, 즉 CX를 자꾸 UI, UX로 착각하시는데요. UI, UX가 뭔가요? 유저 인터페이스, 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네. 앱에 들어와서 어떤 디지털의 경험을 줘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락인되게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CX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디자인. 네. 아까 제가 냉장고가 점점 사용되지 네. 않고 푸드 스타일러의 가치 디자인으로 해서 디지털 경험을 넣는다. 네.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가전이 그냥 백색 가전이었잖아요. 네. 새로운 의미는 없었어요. 기능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했었죠. 지금은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살 때 기능적 가치를 용량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가구로서의 의미가 그렇죠. 어떤지 디자인이 되게 예뻐졌어요, 가전들이. 그렇죠. 네. 그런 가치 디자인.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뻐 보이는 것뿐만이 네. 아니라 내가 이 냉장고를 사면 우리 아이의 이유식을 정말 다 잘 스타일링 할 수 네. 있대. 또는 내가 이 냉장고를 네. 사면 내가 베지터리안이어서 굉장히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레시피도 공유되고 나의 푸드 라이프가 완전히 바뀐대. 네. 이제 이런 새로운 의미 디자인들이 네. 사실 고객 경험 디자인에 들어가고 있고 네. 그게 되려면 또한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주로 가전이었거든요. 네. 어떤 그 영역들에서 최근에 그 CX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전뿐만이 네.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인 모바일 앱에서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모바일 앱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민원24 이런 데 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수많은 메뉴와 기능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기능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객 경험 디자인, 개인화된 경험은 들어갔었을 네. 때 나의 페르소나를 인식해서 워킹맘이고 네. 아이가 하나 있지. 네. 그거에 맞는 기능들만 보여주고 그 다음 맥락을 이해해서 네.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네. 뭘 연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사실 그걸 지금 네.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모바일 앱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의 맥락과 나의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것들을 데이터로 해보려고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적용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분야인 것 같아서 생소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교수님이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차츰차츰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좀 기술적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서요. 일단 저의 경험에 따지면 예전에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궁금할 때요. 이제 지금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 시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검색 사이트를 챗 GPT가 대체할 거다. 교수님 이런 AI나 챗 GPT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 경험 찾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검색 사이트를 대체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되긴 힘들다고 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옵션이 뜹니다. 네. 그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나의 지식으로 컨텍스츄라이즈를 네. 시킬 수 있는 여지와 룸을 주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답만 줍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제대로 된 정답인 것처럼. 네. 근데 세상의 문제와 모든 토픽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그걸 선택적으로 인간이 수용해서 자기만의 뭔가의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인간이거든요. 네. 그럴 여지를 안 주면 완전히 대책이 되긴 힘들다고 보고요. 대신에 검색 엔진 사이트 옆에 챗 GPT가 붙어서 코파일럿, 부조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의 관점으로 더 빨리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아예 기존의 네이버나 구글이 없어지고 챗GPT로 검색을 할 거다.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보다도 저는 가장 많이 바뀌는 영역이 아마
이커머스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커머스요? 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하면 기능 중심으로 사실 서치 엔진에 눌렀어야 했습니다. 네. 제조사, 가격, 인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눌러서 클릭 해가지고 네. 쭉 리스트가 나오면 그거 광고부터 봐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은 더 이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즉 대화형으로 네.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네. 아 내가 이번에 파이썬 교육을 듣고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어떤 노트북이 좋을까라고 하면 나의 고객의 맥락적 기반으로 서치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에 도달할 수가 있게 네. 되는데 과거에는 저의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미 알아야 돼요. 13인치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르기 하는 너무 것들을 힘들었어요. 제품 중심의 쇼핑이거든요. 네. 그게 제품의 스펙 중심의 네. 쇼핑에서 고객의 맥락 중심 쇼핑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쇼핑에서는 뭐 이제 그 정확한 예산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어요. 질문을 되게 잘해야겠다 챗GPT한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고 스무고개 같은 거 할 때요. 맞아요. 질문을 잘 던져서 그걸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질문 20개 하기 전에 금방 답변을 받잖아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챗GPT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바보스러울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 네. 챗GPT는 내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서 활용했었을 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하면 네. 어느 정도는 뭐 알아먹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같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하겠죠. 물론 그 지식의 수준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60%, 70%밖에 되진 않지만 거기서 시작하면 사실 더 많은 풍부한 지식들로 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60%의 생깁니다. 시간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우리 네.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라고 아. 합니다. 학교에서 되게 사실 논란이 많아요. 네. 대학에서 과연 이거를 허용해야 될지 네. 말아야 될지. 네. 근데 저는 이걸 금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챗GPT만도 못한 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네. 이 이상의 인간의 영역이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즉 논문도 사실 보면은 챗GPT가 쓰는 논문은 수준이 한 학부생 수준이에요. 네. 근데 좋은 학생 보조원이 생긴 기분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하면 더 빨리 제가 더 좋은 논문을 더 네. 깊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원하는 전문 영역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저희 그 집에 있는 식기세척기 이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모님 설거지 잘해주시지만 제가 하는 보조 역할 해주시거든요. 식기세척기에다가 딱 그거입니다. 애벌을 해서 넣어서 기계를 돌리면 깨끗하게 말려서까지 나오니까요. 챗GPT가 인간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보조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데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챗GPT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강조를 할 때 이 시대에는 어떤 게 더 능력적으로 좋아야 된다?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지식을 더 많이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는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네. 쓰게 되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그 다음 질문은 뭘 해야 네. 되고 이게 보수적인 시각이니까 어떤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의 좋은 질문이 네.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모르는 영역에서는 그 20개가 빠르게 가지 않고 오히려 겉돌 수가 있거든요. 네. 빠르게 핵심적인 사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질문을 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다 물어보면 되니까 공부하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절대 그건 큰 착각입니다. 네. 어쨌든 인간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는 전문화되어야 좋은 질문이 나오고 그거에서 그렇죠.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영학과에 계시는 거니까 네.
학부에 계시는 거니까 학생들이 이 챗GPT 활용하고 이런 이과적인 기술 활용하는데 어려움 느끼진 않나요? 챗GPT야말로 인터페이스가 뭐 문과, 이과를 떠나서 네. 초등학생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첫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줄 때 네. 챗GPT의 답을 같이 줍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거 굉장히 잘 쓴 모범답안을 보여주면서 네. 이거보다 더 잘해서 과제를 제출해라.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 스타팅 포인트가 어느 네. 정도 수준이 되니까 네. 과거에 제가 받았던 과제의 결과물보다 네. 더 수준이 높아진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많이 공부한 영역에서는 네. 친구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더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대학교 말고 초중고의 경우에는 또한 조심해야겠다. 좀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이게 챗GPT가 쓴 건지 학생이 쓴 건지 구별을 못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대학교의 과제의 수준과 초중고의 수준은 달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지식을 디벨롭할 수 있는 좋은 과제들을 수준 높은 과제들을 내지만 여기는 대부분 지식을 서치하고 네. 요약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건 챗GPT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만의 널리지를 계속 디벨롭해야 되는 이런 초중고 시절에는 챗GPT가 신기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과제의 수준도 그러면 거기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쉽지 않아서 네.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다를 것 학생들의 같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네. 같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봤을 때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유튜브만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안내해 주는 거에 따라서 영상을 보다 맞아요.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게 정보가 편향돼서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긴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걸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네. 가두리에 가둔다라는 네.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 챗GPT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챗GPT가 생산한 그 데이터 답변이 다시 인간이 블로그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학습하거든요, 챗GPT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하나의 뭔가의 현상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챗GPT가 내면 그걸 다시 활용해서 인간이 블로그에 붙이고 인터넷에 데이터가 네. 떠돌아다니고 그걸 다시 재학습하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의 편향이 악순환이 일어나진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느끼시기에도. 다양한 네. 시각을 가지고 현상에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이고 네. 이제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네. 너무 챗GPT만 활용하게 되면은 너무 정보의 편향과 한 가지 시각밖에 보지 못하진 않을까 네. 이런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반드시 네. 알려주고 네. 더 다양한 관점으로 질문하고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는 신대륙을 개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소한 분야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이런 걸 활용을 잘해서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일자리도 주고 기업의 그런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 인간의 능력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 결국에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실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 채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